하지만 어머니의 손자국이 남기는 아픔은 처녀의 욕망을 저지하지 못한다. 뺨이 부은 채로 처녀는 다음 날 밤 다시 그 남자가 있는 창고로 간다. 딸기밭에 갈 때까지. 처녀는 문득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져도 좋다고. 어디서나 그 남자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다. 딸기밭, 신경숙. 지금 나는 내 삶을 잊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미 나의 내부에서 망각이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느낀다. 오늘 강의실에 들어가서는 30분도 넘게 진땀을 뺐다. 이미 타계한 시인, 그 시인의 시 세계를 다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오늘 그 시인의 이름이 내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시인의 이름과 함께 나의 뇌리 속에 축적되어 있는 수많은 문장과 일화들, 그 막을 길 없던 연상작용, 그리고 상상력들이 갑자기 그의 이름과 함께 기억나지 않았다. 너를 처음 만난 날 네가 책상 밑으로 떨어뜨린 시집의 제목은 무엇이었나? 그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나의 형체를 뚫고 나의 내부를 응시했다. 그 순간에조차 나의 망각은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마에 흐르는 땀, 휘둥그레지는 망각의 눈, 나의 눈. 어제 오후 한 남자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찬물을 끓이려고 게르마늄 약산 샘물을 차 주전자에 막 따르려던 참이었다. 3월이나 4월, 갑자기 이리저리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볼 때나 오래 쓰고 있는 탁자 위에 언젠가 내가 그어놓은 칼자국을 응시하게 될 때, 돌연 마음속에 움트는 침묵. 그 남자의 전화는 내게 그런 침묵을 불러들였다. 12년 만인가. 그 남자는 그제 호아마토홀에서 있었던 포크송 30주년 기념 공연장에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객석에 앉아있는 나를 보았다고 했다.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그건 아니었지만 그날 난 그 공연장에 있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남자는 나와 12년 만에 해우를 한 모양이었다. 난 엉거주춤한 손에 생수병을 든 채로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침묵이 지나간 뒤에 공허. 12년 만의 통화인데도 전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남자는 내가 숲속의 빈터에 나오지 않은 이후 면장갑을 끼고 열심히 자동차 기술을 배웠으며 지금 그는 세차장을 겸비한 자동차 정비소와 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 자신의 삶은 노래와는 상관이 없는 채 진행되고 있으나 박은옥 정태춘 공연장엔 꼭 간다고 하였다. 누굴 본 것일까? 남자는 그때 내 곁에 있던 여자아이가 딸인가 물었다. 아니요, 난 혼자 있었어요. 내 대답에 그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잠시 후 그 남자는 12년 전에 내가 왜 약속 장소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는가를 4년쯤 생각했다고 했다. 지금 어렵게 전화번호를 알아내 나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공연장에서의 내 모습이 평화로워 보여서라고. 이제 나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공연장에서 본 지금의 당신, 화장이 지워진 것 같은 창백한 피부와 눈가에 내려앉기 시작한 주름살이 23살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라고.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다시 말했다. 어느 날엔가 혹 어느 지하도나 관광지, 병원의 복도나 주유소에서 당신이 나를 혼자 보게 되는 때가 있다면 현재 나도 당신의 눈에 23살의 그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으면 한다.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과 아무런 연관 없이 살아도 제 마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이젠 잊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남자의 전화를 받고 하루가 지난 지금 난 그 남자의 이야기가 하고 싶어졌다.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난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현실 속에서 그 남자와 멀어진 후부터 외려 나의 내부에 차오르기 시작한 그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23살 적 나의 욕망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한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누군가를 지금껏 찾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듣고 곧 잊어줄 대상을.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망각이 이제 곧 그 남자의 이야기도 갉아먹을 것 같다. 그 남자의 이야기가 망각으로 훼손되기 바로 전의 순간이 지금 같다.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나의 망각은 내 가슴에 머물고 있는 그에 대한 영상을 흩뜨러뜨릴 것이다. 내 얼굴의 윤곽을 이렇게 희미하게 흩뜨러뜨린 것처럼. 그 남자가 뭐라고 하든 지금의 나는 서서히 늙어가고 있음을 거울 앞에서 목격한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눈, 코, 입, 윤곽이 이미 혹은 지금 흐트러지고 있음을, 덧없음을. 23살의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보니 문득 내가 몹시 위태롭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것은 평야에 해저물 옆에 만나게 된 노을. 눈이 부시지만 바로 뒤 서산이 숨기고 있는 소멸의 위태로움. 그때 그 위태로움이 나에게 남은 마지막 선이라는 생각이 선명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는 그것이 내가 지닌 얼굴 윤곽이 흔들려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단지 거울 속으로 비치는 나의 메마른 눈동자가 혹은 그 옆에 가파른 코가 곧 비명이라도 내지를 듯 위태롭다고만. 아마도 그때로부터 나의 윤곽은 흐트러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서서히, 그리고 아무것도 지향하지 않는 지금 나의 윤곽은 덧없이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나의 내부의 윤곽은 23살 때의 그 언덕 위 창고와 그 딸기밭에서 이미 이만큼 와 있었다. 그때로부터 이미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흰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오랜 부재 끝에 돌아오는 겨울날에도 그 고무신이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머니는 흰 고무신을 윤이 나도록 닦는다. 토방 위에 두 짝의 흰 고무신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표시다. 훗날 아버지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얼굴보다도 흰 고무신이 먼저 떠올랐다. 마지막 부재를 끝으로 아버지가 집을 완전히 떠났을 때 난 어린 나이였다. 아버지의 얼굴을 먼저 잊고 뒤에 흰 고무신을 잊었다.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할 만한 추억이 별로 없었으므로 잊는 일도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 남자를 만나기 전에 나는 아버지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어머니는 이따금 아버지의 부재가 그의 성품이나 개인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전쟁 탓이라고 했다. 병사가 되지 못한 그는 끊임없이 기피 생활을 해야 했다고. 잠을 자다가도 어떤 발소리에 집을 나가야 했었다고. 그 불안과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을 반복하는 사이 정착과 안정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으며 결국엔 어느 곳에도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아버지가 영원히 집을 떠나기 이전에도 아버진 이따금씩 자취를 감추곤 했다.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어디를 가느냐 물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송판을 구하려고 골목 끝에 제재소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제재소가 거기에 있질 않고 길 건너에 있어서 신호등을 건넜는데 신호등 하나를 더 건너야 된다고 해서 다시 건너다 보니 그리 되었다는 식의 사라짐이었다. 밥상을 물린 뒤 담배나 한 갑 사오겠다는 듯이 슬리퍼를 끌고 나가서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었으므로
아버지의 돌출적인 부재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되었다. 마지막 부재. 자취를 감춘 지 6개월 만인지 7개월 만에 기진한 몰골로 돌아온 아버지는 마루에서 가장 가까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틀인가 사흘인가 잠을 잤다. 아버지가 잠을 자는 동안 소녀였던 난 머리맡에 앉았다.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큰 가방에 소지품을 담았다. 언제나 벽에 걸려있는 바지, 아버지 소유의 목침, 그런 것들. 이것저것 다 담고도 가방은 헐렁했다. 저런 것을 뭐하러 가져가나 싶게 누추한 것들. 그때 난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훗날에야 난 알았다. 담배가게나 다녀온다는 식이 아니라 형식을 갖춘 외출은 아버지가 아주 우리 곁을 떠난다는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에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는 내게 어떤 지평선을 연상시킨다. 끝간데 없는 결핍의 지평선. 그 뒤에 뭔가 있을 거라 여기겠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새로움도 다른 경계선도 뭔가 중심이 될 만한 이정표도 햇빛이 비치는 공동 같은 것. 무슨 의미인가가 있을 것 같으나 분석이 불가능한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아는 채 덧없음이라고밖에 달리 표현될 수 없는 것. 이따금 보내오는 우편환, 그러나 그것마저도 끊김으로써 아버지의 존재를 의식하는 일도 드물어졌고, 그러다가 차츰 나의 의식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지워졌다. 23살 되던 해 신학기의 교정에서 문예지 영인본을 외판하러 나온 그 남자를 보기 전에는 3월이 지나 4월 신입생 환영회의 플래카드가 나붙은 교정의 어느 켠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응달진 곳에 탁자를 펼쳐놓고 그 위에 전단지를 내려놓고 몇몇의 학생들이 그 남자가 펼쳐놓은 문예지의 영인본을 들춰본다. 난 무엇 때문에 그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까? 훗날에야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던 나의 시선에 포착된 게 그가 신은 흰 고무신이었음을 깨달았다. 흰 고무신을 먼저 발견한 나. 서서히 그 신을 신은 주인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시선을 옮긴다. 거기에 그 남자의 얼굴이 있다. 곱슬머리, 약간 위로 치켜진 채 충혈된 눈,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라고밖에 표현될 수 없는 피부, 붉은기가 내려앉은 코끝, 유난히 오돌토돌한 야윈 뺨, 회색이 감도는 사파리 잠바 속에 껴입은 검은 폴라티, 낡은 벨트, 빛이 바랜 청바지, 그리고 그렇게 간신히 맞춰놓은 균형을 그나마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던 흰 고무신. 무엇을 잊는다는 것은 대상을 심연에 밀어넣고 문을 닫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제부턴가 끊긴 우편함과 함께 지워진 존재, 나의 아버지. 내 생애 출입구에 부재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고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의 존재가 그 3월의 교정, 그 남자가 신고 있는 흰 고무신에 의해 닫힌 문을 열고 이끌려 나오는 것을 가슴 쓰라리게 바라봤을 때는 욕망이 없는 나의 일상, 이따금 우리, 아니 나에게 있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가 있다. 하지만 그전처럼 그 초점이 인간의 영역 확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류애나 희생, 지적 호기심, 신미안의 재발견 등에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채로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남은 욕구가 야심 없이 운동하고 있을 뿐이라는 쓸쓸한 생각. 그때의 나는 욕망이 있었다. 그 남자가 내미는 서류에 내 주소와 전화번호와 다달이 그 문예지 영인본 값을 지불할 날짜를 약간은 단호한 표정을 짓고 공격적인 필체로 가입했던 그때는 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영상들.
해저물 옆에 종암동 골목. 나무 괴짝들이 쌓여 있고 간혹 일년초들이 자라고 있는 화분들. 열린 대문으로 들여다 보이던 마루가 없는 어두운 집들. 디귿자집 좁은 마당 가운데에 고무 호스를 매달고 있던 수도꼭지들. 폐수가 흐르는 하천 냄새를 따라 그 남자의 집을 기웃거리고 있는 23살의 나. 그 남자는 모를 것이다. 그제 호아마트홀에서 노래를 듣고 있는 나를 그 남자가 혼자 대면했듯이 시간의 저편으로 사라진 듯한 23살의 내가 내부가 몹시 어두웠다고 기억되는 그 남자의 종암동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 남자가 좁은 부엌문을 열고 반바지 차림으로 밥상을 들고 나오는 것을 삐긋 열린 대문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다는 것을. 어두운 집, 좁은 마당, 남녀라고 표시되어 있던 공동 변소, 토끼장 속에 갇혀있던 몇 마리의 토끼, 반쯤 열린 방문, 문턱에 창백한 얼굴로 다리를 모으고 앉아 그 남자가 차려온 밥상을 받던 그 남자의 모친 혹은 그 남자의 조모. 그 누추함과 외로움을 배경으로 해서 밥상을 들고 서 있던 청년. 그라는 존재. 그 남자와 함께 길을 다닐 때 검문에 걸려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당시의 젊은이들이 일상처럼 마주쳐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 남자에게 검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 남자의 외모가 내포하고 있는 금지의 표시. 그 남자의 외모는 누구도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어쩌면 공동체일수록 더욱 수용할 수 없는 접근 금지의 팻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인격보다 먼저 감지되는, 접근을 저지시키는 묘한 일그러짐.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꼈던 절실한 순간 속으로까지 스쳐 지나가던 설명되지 않은 일탈. 다른 젊은이들이 지니고 있는 일정량의 우울이나 좌절과는 상관없는 또 다른 우울과 좌절의 분위기를 그 남자는 지니고 있었다. 검문자는 그 남자의 가방이나 그 남자를 수색하면서 시선은 내게 머문다. 그 시선 속에 섞여 있는 질문들. 어떤 검문자는 참지 못하고 나를 향해 괜찮습니까? 라고 묻기까지 한다. 그 남자는 그런 이들을 이해한다. 스스럼 없이 내가 범죄형이잖아 하면서 내게 접근하지 마시오. 혹은 이 남자에게 접근하지 마시오 라는 팻말을 얼굴에 붙이고 다니는 것 같은 그 남자는 자신을 졸졸 따라오는 처녀를 무슨 일인가 하고 무뚝뚝하게 쳐다본다. 바로 보지도 않는다. 그 남자는 단박 처녀를 알아보기는 한다. 그날 그 남자의 영업 실적은 처녀 한 사람이었으니까. 학교에서 쏟아져 나온 학생들과 시위 대열의 구호가 뒤섞인 분식집 앞이다. 한 발짝 뒤에서 발뒤꿈치를 부딪혀내며 따라가는 처녀를 향해 그 남자가 참지 못하고 돌아서서 묻는다. 서류에 뭘 잘못 기입했어요? 아니요. 그럼 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무슨? 왜 흰 고무신을 신어요? 그 남자의 외모 중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음을 강화시키는 부위는 눈이다. 마주치면 째려보는 것 같고 시선을 비키면 비웃는 것 같고 응시하면 공포스러울 만큼 잔인함이 느껴지는 눈을 가진 남자. 그 남자의 그 눈이 잠시 내게 머물렀다가 흩어진다. 한 번도 누구를 깊이 응시해 볼 수가 없었을 눈. 처녀의 시선은 그 남자를 쏘아보듯 그 남자의 눈에 고정되어 있다. 그 남자의 시선은 어디에도 머물지 못하고 처녀의 코와 눈, 목덜미를 떠돈다. 훗날 그는 말한다. 너무나 많이 걸어 다녀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아무도 흰 고무신을 안 신어서라고. 외모 자체로 금지의 영역을 내포하고 있는 그 남자는 자신의 얼굴에 머무는 시선을 흰 고무신이 분산시켜 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남자,
그 남자의 외모가 내포하고 있는 접근 금지의 표시는 유, 그녀를 돌이켜볼 때 그녀의 예술적인 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속에도 내포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전혀 다른 그 둘의 외모가 지니고 있던 금지의 영역이 하나의 뜻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대목에 와 있는 것인지 처음엔 나의 이 망각 증세를 교통사고의 후유증쯤으로 생각했다. 이태전 크리스마스가 지난 새 밑에 어느 날 난 친구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뒷자리에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다. 교회였던 것밖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는 잊어버렸다. 구파발을 지나갔었다는 것으로 짐작컨대 일영이나 장흥 쪽이 아니었는지. 기약하고 있던 외출이었다. 사방은 어두웠지만 우리의 기분은 괜찮았다. 국도 양켠으로 펼쳐져 있는 논 끝자락에 듬성듬성 밝혀져 있는 불빛은 아름다웠다. 국도와 그 불빛 사이에 놓여있는 어둠에 잠시 마음을 팔고 있다 보면 집중적으로 네온빛이 시야에 몰려들기도 했다. 정적과 불빛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어느 순간 차가 갑자기 확 회전을 하며 급정거를 했다. 동시에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우리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뒷꼭지에 와닿는 충격과 동시에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난 정신을 잃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공사 중이니 돌아가라는 표지 앞에 끊긴 길 위에서 친구 남편은 급정거를 했고 바로 뒤따라오던 차가 뒷범퍼를 들이받은 거였다. 아예 정신을 잃었던 탓일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충격의 순간 아예 정신을 놓았던 내가 아니라 나를 걱정하며 내 이름을 불러댔던 친구였다. 친구 남편도 멀쩡했다. 며칠 동안 차가 충돌할 때의 그 굉음이 귀에 이명으로 남아있어 잠자다가 소스라쳐 놀라긴 했지만 내겐 그것으로 그 사고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내가 망각의 증세를 느낀 건 그 뒤로부터 2달쯤 지나서다. 그 증세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모든 것이 한켠 뒤로 물러나 있거나 뚜렷했던 영상들의 휘장이 드리워진 느낌. 모든 것이 저만큼 멀어지고 희미해졌다. 아침에 우유를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다간 방금 꺼내려 한 게 무엇이었는지가 생각나지 않아 망연히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시집 한 권을 찾으려고 시집이 꽂혀 있을 법한 책장 앞으로 갔다가 찾으려 했던 시집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 우두커니 서 있기가 일쑤였다. 나의 망각 증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너도 이제 내 의식 속에서 망각될 것인가? 너의 웃음소리, 너의 흰 팔뚝, 너의 부드러운 목덜미, 그날의 피크닉, 너라는 신비도. 너와의 첫 만남은 기억나지 않는다. 버스 안에서였을까? 아니면 시장통? 처음부터 너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어떤 화사함이 내 주변에서 흘낏 내보였다 사라진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향수 냄새 같은 것이 스치기도 했고 어머니 대신 시장을 가다 보면 매우 밝은 목덜미를 내놓고 누군가 어느 골목으로 싹 사라지기도 했다. 그게 너였는지. 신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더 지나도록 난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23살의 나. 창가 쪽 강의실에 자리를 잡고 책상에 엎드려 있다. 좀 이르게 강의실에 들어온 나는 책상에 엎드려 학생회관 쪽에서 울려오는 함성을 듣고 있다. 내 뒤에 의자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침묵. 슬며시 눈을 떴을 때 내 뒷자리에 앉은 네가 앞을 향해 뻗은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조용한 선을 지닌 솜털이 보송한 종아리. 난 책상에 엎드린 채로 네가 뻗은 눈부신 흰 다리를 오래 바라본다. 흘러내린 스커트의 끝자락에 프린트된 잔 꽃무늬를. 누굴까? 몸을 돌려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을 견디어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제는 타계한 시인의 시집.
넌 바닥에 떨어진 시집을 줍기 위해 엎드리지만 다리를 뻗은 채로는 집어 올릴 수 없다. 시집에 닿을 듯 말 듯 허둥대는 갸름한 너의 흰손. 23살의 나. 책상에 묻고 있던 얼굴을 들고 시집을 주워 뒤돌아본다. 거기에 너의 눈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한 듯한 너의 눈이. 그때 그처럼 화사한 치마를 아랑곳 없이 입고 다닐 수 있었던 사람은 너뿐이다. 아무도 치마 따위는 입지 않는다. 아무도 머리에 롤 같은 건 말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까지 스며 있던 억압. 웃다가도 슬며t 이렇게 웃어도 될까? 좋은 것을 가지게 되어도 이런 것을 가져도 될까? 마음껏 행복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때의 젊은이들이 공유한 감각이지. 웃음을 거두는 것, 좋은 것을 갖게 되고 행복하면 외려 불안한 것. 너는 다르다. 내게 남아있는 너의 이미지 속에 스며있는 너의 투명함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어떻게 너는 그렇게 화사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었나?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매끈한 종아리를 최루탄 가스 속에 드러내 놓을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너는. 딸기밭에서 돌아온 후 난 너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훗날 너의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을 뿐. 너의 어머니는 나를 귀하라 칭했다. 귀하, 저는 이제 고인이 된 유의 어머니입니다. 유의 수첩에서 발견된 친구들의 주소록에서 귀하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주소가 상단에 적혀 있었던 걸로 보아 저의 딸과 꽤 가까우셨던 사람이었다고 짐작해 봅니다. 귀하께서 이미 알고 계실는지는 모르지만 유의 어머니로서 그의 돌연한 사망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유는 실종된 지 하루하고 반나절 뒤에 미네소타주의 외딴 개울에서 몸에 가벼운 찰거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방문한 친지집에 머물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유는 그날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유는 길에서 개울로 내려가는 바위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뇌에 손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는 겨우 27세 나이에 삶을 마쳤습니다. 유의 유해는 한국으로 운구되어 충남 청라의 선영에 안장되었습니다. 23살의 처녀였던 나. 스치고 지나간 그 화사함의 주인이 유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즉시 유에게 매혹당한다. 그 연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유가 지니고 있는 것을 처녀는 자기 안에서 느껴본 적이 없다. 자유로운 동작, 나직한 평화로움, 죽음의 상태까지도 이미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유의 태도. 햇빛이 그녀와 처녀를 비추고 있다. 그들은 신호등을 건너려 하고 있다. 파랑과 흰빛이 뒤섞인 하늘, 길 건너 가로변에 은행나무들에 막 돋기 시작한 연두색 잎들. 그날 이후로 너를 볼 수 없었지만 망각이 진행되는 지금도 그때의 너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다. 예전에 우린 사랑했을까?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풍성한 너의 머리카락, 웃음소리, 부드러운 손, 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딸기밭에서 돌아온 이후 너는 내 생에 출연하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너도 가버렸다. 돌아오지 않았다. 혹 다시 만나도 서로 알아보기에는 우린 너무 늦어버렸다. 그들은 신호등을 건너려 하고 있다. 지루했을까?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어느 순간 유가 슬며t 처녀의 종아리를 발로 찬다. 처녀도 유와 똑같이 유의 종아리를 발로 찬다. 유가 손으로 처녀의 엉덩이를 쥐어박는다. 처녀도 유의 엉덩이를 손으로 쥐어박는다. 유가 아예 몸을 돌려 두 손을 쥐고 처녀의 등허리를 마구 때린다. 처녀도 유의 등허리를 마구 때린다.
그들은 동시에 들고 있던 가방을 신호등 밑에 내려놓고 서로의 등을 때리고 발등을 건드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찬다. 억압이 없는 장난기. 그러는 사이 신호등이 바뀐다. 그들은 서로의 가방을 얼른 집어들고 손을 잡고 신호등을 건넌다. 길을 건넌 뒤 너와 내가 터뜨리던 웃음. 난 혼자 자랐다. 넌 알았니? 그때 나의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던 너를 향한 나의 동경을. 난 어렸을 적부터 자매들을 동경했다. 담벼락에 등을 대고 비노 거품을 공중에 날리는 자매들. 동생을 업고 가는 자매들. 업힌 동생의 뺨에 찍힌 붉은 자국. 머리끄덩이를 잡고 쌈하는 언니 편을 들며 울어제치는 자매들. 처녀가 원하는 역할은 어느 쪽이었을까? 언니? 동생? 처녀의 사촌들은 처녀 앞에서 괜히 시비들을 걸곤 했지. 방 안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다가 발끝으로 언니가 동생의 엉덩이를 툭 건드리면 동생이 질세라 제 작은 발로 언니의 등짝을 건드렸다. 이게 언니가 일어난다. 동생도 따라서 일어난다. 나중엔 누가 먼저 건 시비인지는 다 사라지고 나는 한 대 때렸는데 언니는 왜 두 대 때리느냐고. 난 살짝 쳤는데 넌 왜 세게 치느냐고. 서로 눈물이 글썽해진 자매들. 서로 발을 뻗대고 아각거리다가 다시 엎드려 숙제를 하는 자매들. 그날 신호등 앞에서의 너의 괜한 발짓이 유발시키던 내 내부의 욕망. 우리들 머리 위에 연두빛들. 나뭇잎들 사이로 쏟아져 내리던 너무나 환한 빛. 너라는 여인.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한 블록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오며 가며 넘겨다 보곤 한다. 그 집에서 이따금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를 어머니는 귀 기울여 듣는다. 너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쳤어야 했는데. 어머닌 피아노 소리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았다. 그 집이 너의 집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경의. 그 경의는 너를 향해 생성되고 있던 내 안의 자매애가 소멸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소멸의 자리에 움트던 난폭성, 그 밑에 도사린 공허. 나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이게 끝이구나 하는 지점에서 놀라운 시작을 하곤 했다. 그것이 나의 어머니의 삶이었다. 우편환이 끊긴 자리에서 채 깊지도 못한 양말을 신고 앉아 손톱이 닳아지도록 마늘을 까는 여인. 그것으로 기본적인 일상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게 되자 자루를 메고 남산을 헤매다니는 여인. 다람쥐의 먹거리를 종일 줍고 다니는 여인. 나의 어머니. 도토리묵을 쓰며 그녀는 네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나를 파먹는구나. 푸념하면서도 나를 학교에 보내는 여인. 시장통에 화덕을 내놓고 파전을 굽기 시작하고 2평짜리 가게를 얻는 수완을 발휘해 밀주를 빚기도 했던 여인. 이제 내 밑에 종업원이 셋이란다. 라고 말하게 된 어머니는 내가 23살이 되었을 땐 아래층에 방이 2칸, 2층에 1칸이 있는 집을 구입했다. 2층은 세를 주었지만 당당한 부엌이 있는 집이 생기자 어머니의 생활은 달라진다. 목욕탕에 여분의 비눗값과 치약들이 쌓인다. 어머니 취향의 꽃이 꽃병에 담겨 창가에 내놓여진다. 집과 함께 어머니는 변하려 한다. 늘 비누로만 머리를 감다가 나에게만 쓰게 하던 샴푸를 쓰기 시작했고 언제나 평상복 차림으로 쓰러지듯 잠자리에 들던 어머니는 어느 날 잠옷과 가운을 사가지고 온다. 이따금 이 옷들 때문에 편안히 잠들 수가 없구나 하며 다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잠을 청하는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어머니는 그 나이에 다른 여인들의 일상과 비슷해지기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통에 든 우유와 100g짜리 버터와 크로아상류의 빵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아침을 대신하자고 한다.
빵을 싫어하지 않는 난 잘 적응했지만 어머니는 사흘을 가지 못한다. 나를 이 지상에 떨어뜨려 놓은 여인. 늘 표현될 수 없는 어떤 단절이 개입되어 있던 그 여인과 나. 그 여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그러면 난 고아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여인에게로 향한 시선을 거둘 수 없었던 나의 유년 시절. 그 여인이 노점이나 도토리묵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난 어쩌면 그 여인이 다른 곳의 생을 엿볼 기회가 전혀 없기를, 그러기 위해 그보다 더더욱 삶이 그 여인을 짓누르기를 간절히 바랬었다는 생각조차 든다. 그것만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나를 버릴 수 없게 하리란 생각을. 인생이 거의 황혼역에 접어들 무렵에야 부엌과 집이라는 새 배경을 가지게 된 후 그 여인이 내게 보여주려는 몸짓과 행동은 내게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그 여인은 처음부터 나를 저버릴 생각이 없었다. 강하고 질긴 여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불안한 미혼모에 가까운 가엾은 여인이었다. 뒤늦게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여인이 새 습관을 지니고 싶어 하나 실패하는 걸 지켜보는 사이. 생각해보면 그 남자, 누구도 거들떠 볼 것 같지 않았던, 오히려 접근을 금하는 그 남자의 외모는 23살의 처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처녀가 사랑했던 건 그 남자가 아니라 바로 그 안도감이진 않았을런지. 귀하, 전 한동안 유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유에 관한 것을 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를 상실한 슬픔은 어떤 식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그리고 오래도록 유를 복원하려 합니다. 유에 관한 흔적을 수집하는 일로 제 남은 슬픔을 위로할까 합니다. 저는 유가 그의 짧은 생애 동안 개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맺은 유대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유의 진지함과 철저함은 제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정도를 훨씬 넘어서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유고를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남긴 점도 새로 발견한 대목입니다. 유고의 범위는 문학 논문으로부터 시, 소설, 에세이, 편지, 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유의 어머니가 내게 보낸 편지에 쓰여진 유의 모습은 낯설었다. 23살, 그때의 유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아름다웠던 유. 내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점만을 골고루 지녔던 유. 유는 나의 생 속에서 빠져나간 후 다른 생을 살았던가 보았다. 그래, 누구에겐가는 생은 두 겹인 것이다. 겨우내 열어주지 않았던 창문을 열어보았다. 손바닥으로 창틀을 짚으면서 대문 옆에 포도넝쿨에 시선을 주었다. 이제 막 새로 돋은 연푸른 포도나무 잎들이 어린 새의 혓바닥들처럼 아침바람에 간간히 흔들리고 있다. 신기한 일이다. 겨울 내내 저 앞을 지날 때마다 이 메마른 것이 뭐지 싶어 비틀린 채 꼬여있는 넝쿨을 쳐다보곤 했다. 어느 날은 성가셔서 툭툭 분질러 버리려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봄바람을 타더니 메마름과 앙상함을 벗고 저리 연하고 부드러운 빛을 띠며 잎을 달기 시작했다. 혹 이 빛이 망각 위에 다음 생을 축적시킬 수 있을까? 이 간절한 연두빛이. 숲속의 빈터. 지금 그 레스토랑은 사라졌다. 내 망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도 난 그 앞을 지나다니고 있다.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내가 유와 딸기밭으로 피크닉을 갔던 그날 그 남자가 혼자 걸어 내려간 그 지하철역 계단을 내가 내려가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그런 일로 그 남자를 연상하진 않는다. 다만 숲속에 빈터가 있던 자리에 들어선 웨딩 프라자를 무심코 바라보는 때는 있다.
이제는 사라진 장소. 그 남자와 처녀는 그곳에서 주로 만난다. 그들이 숲속의 빈터를 발견한 건 그 남자가 처녀를 바래다 주던 늦은 밤이다. 이제 갓 서로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어서다. 처녀의 집 대문까지 가면 처녀가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준다며 다시 걸어서 사거리로 나오고, 버스 정류장에 오면 이젠 그가 그 처녀를 다시 대문 앞까지 바래다 준다고 다시 왔던 길을 되걷곤 한다. 그러기를 몇 번,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던 둘은 똑같이 맞은편을 바라본다. 숲속의 빈터. 그들은 마치 그들이 함께 있을 곳을 찾았다는 듯이 버스 정류장에서 몇 발짝 아래에 신호등 앞으로 걸어간다. 차와 경양식이라는 작은 글씨가 네온빛에 흔들린다. 그때 지하 계단을 내려가 나무 문을 밀쳤을 때의 안도감. 늦은 밤 더 이상 갈 곳 없는 그 남자와 처녀. 처음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어색스러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움으로 바뀐다. 처음처럼 마주 앉지 않는다. 그 남자의 곁에 앉는다. 그 남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지 않게 하려고.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안 그 남자와 처녀는 자연스럽게 뺨도 대고 어깨도 댄다. 남자가 지니고 있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그 처녀의 내면에서 대담성을 이끌어낸다. 어느 날 노래를 듣던 처녀는 그 남자의 얼굴을 두 손에 공손히 떠받친다. 외면하려는 그 남자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그 남자의 눈자 위에 입을 맞춘다. 나를 봐봐요. 사는 동안 누군가 한 사람쯤은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봐요. 그 남자가 처녀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처녀는 그 남자에 의해서 재구성된다. 그 남자는 아무 데서나 처녀를 업고 내려주질 않는다. 든든했던 그 남자의 등. 처녀는 문득 생각한다. 다른 소녀들은 이렇게 아버지에게 업히며 자랐을까? 모든 존재론적인 불안의식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을 다른 소녀들은 어려서부터 느끼고 성장하는 것일까? 명동을 지날 때다. 명동성당 쪽에서 긴 대열을 이루며 내려오는 대모대 앞에서 그 처녀는 그 남자에게 업어달라고 해본다. 그 남자를 시험하고 있다. 만약 그 남자가 업어주지 않으면 그 남자의 등에 업혔을 때의 충족감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려는 거다.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그 남자는 서슴없이 처녀를 업고 대모대열을 피해 외환은행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대모대열을 피해가는 동안 처녀는 그 남자의 목에 팔을 친친 동여매고 일부러 발을 흔들어 본다. 마음에 가득히 번지는 충족감. 얼굴을 처녀 쪽으로 보이고 싶지 않을 때의 그 남자는 당당하다. 그러므로 처녀를 업고 있을 때의 그 남자는 완전한 인간이다. 하지만 얼굴을 처녀에게 보이고 있는 상태의 그 남자는 늘 뭔가 미안한 듯하다. 처녀가 다른 이유로 그 남자로부터 시선을 비키면 그 남자는 금세 고개를 숙이고선 풀이 죽는다. 그 남자는 세상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을 바라다 봐준 유일한 사람이 처녀라고 한다. 때로 그의 모친한테조차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왜 저런 인상인지 하는 시선을 느낄 때가 있었다면서. 아침에 집을 나올 때면 그 남자의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도시락을 싸준다. 돈 2,000원과 함께. 그 남자는 어디에 있거나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들고 처녀의 학교 앞으로 온다. 그들은 만나서 대모대열을 해치고 분식집을 찾아가서 삶은 라면 하나를 시켜 가운데에 놓고 그의 도시락을 나눠 먹는다. 수수와 조, 검정콩과 보리, 제각기 다른 맛의 잡곡으로 섞여 지어진 밥은 오래 씹으면 결국 단맛 하나로 결합된다. 밥을 오래 씹는 것은 점심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남자가 일을 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5분 혹은 10분 시간을 연장해 보려는 처녀의 수작은 그 남자의 직업과 연관된 약속.
배달, 방문들의 착오가 생기게 한다. 그것과의 비례로 사람이나 사물에 고정되지 못한 채 흔들리던 그의 불안정한 시선은 안정을 찾고 있다. 방금 어머닌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다.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어머닌 늙었다. 샴푸며 린스, 치약과 칫솔, 비누가 담겨 있을 목욕 바구니를 손에 들고 늙은 어머니가 현관으로 이어진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2층에서 내려다 보인다. 모든 것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새롭게 시작을 했던 여인에게 마지막 남은 건 포도나무가 있는 2층짜리 집이다. 우편함이 끊긴 자리에서 14년 걸려 마련한 집. 뒷꼭지에 억지로 틀어 묶어 올린 머리칼 아래로 드러난 어머니의 주름진 목덜미. 어머닌 방금 내가 응시하고 있던 포도넝쿨 옆을 지나다가 생각난 듯이 포도넝쿨 아래의 계집을 들여다보았다. 깊이 엎드리는 통에 손으로 짠 흰색 스웨터가 끌려 올라가 빈약한 잔등이 다 드러났다. 들여다보면 뭐하나. 간밤에 해피가 돌아왔을 리도 만무한데. 맥없이 다시 허리를 펴는 어머니. 난 어머니가 두렵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까봐. 어느 날 어머니가 저렇게 목욕을 갔다가 대문을 찾지 못할까봐. 어느 날 숲속의 빈터에서 그 남자가 말한다. 이제 밤에는 너를 만날 수 없어. 창고를 지켜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 어머니가 또 아프시거든. 그 남자는 돈을 벌어야 한다. 겨우 23이지만 그 남자는 17 되던 해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 아픈 어머니와 조모를 부양해야 했던 그 남자. 대학 같은 것은 꿈도 꿔본 적이 없는 남자. 꿈조차도 꿔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대학이란 열등감조차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그냥 세상에 그런 곳이 있을 뿐이고 그의 애인이 된 나는 그런 곳에 다니고 있을 뿐. 고등학교 1년 다니고 돈 벌러 나왔다고 그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밤에 공중전화. 그 남자가 창고지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 처녀는 밤이면 공중전화가 있는 시장통 앞에까지 걸어나가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한다. 모든 것이 괜찮았다. 수화기 저편에 그 남자만 있다면. 처녀가 통화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곧 다시 할게. 처녀는 다시 끝줄에 가서 선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한다. 혼자 쓸 수 있는 공중전화가 있다면 하고 바란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이슥한 밤 공중전화기 속의 처녀. 자정이 넘도록 공중전화에 매달려 무슨 얘기인가를 끝도 없이 나눈다. 그 남자는 어두운 창고 안에서, 처녀는 공중전화 부스 속에서. 그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처녀는 문득 내거리를 지나가는 유를 공중전화 부스 유리문을 통해 바라본다. 향기가 날 것 같은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팔을 자유롭게 흔들며 걸어가고 있는 유를. 욕망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도 없다는 듯이 부드러운 밤 공기를 유유히 밀어젖히며 앞으로 나아가는 유를. 창고 속의 그 남자와 통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녀는 한 블록 전에 유의 집, 유의 2층 방을 올려다본다. 유가 기거하는 2층 방에 막 실내등이 켜지고 있다. 처녀는 붉은 줄장미가 너울거리는 담벼락을 마주보며 선체로 창문에 어른거리는 유의 실루엣을 지켜본다. 이리저리 움직이던 유가 옷을 갈아입는다. 순간적으로 창문에 그려지는 옷을 벗은 유의 실루엣. 처녀는 줄장미가 피어있는 2층 집 앞으로 지나가는 빈 택시를 향해 순간적으로 손을 흔든다. 얼굴이 뜨거워져 있다. 손도 발도 귀밑도. 창동이요. 어두운 창고 안에서 막 잠이 들려던 그 남자는 얼마 전 통화를 마친 처녀가 창고 근처에 와 있다는 전화를 받고 숨을 헐떡이며 뛰어나온다.
어두운 창고는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질기게 뻗친 야산의 중턱에 턱하니 서 있다. 가로등의 불빛이 끊긴 어두침침한 곳에 삐걱이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용도별로 잘라진 흰 종이가 사방에 빽빽하다. 처녀는 처음으로 남자가 걱정이 된다. 이 종이들과 혼자 여기에서 잔단 말인가. 야산에 있는 이 음산한 창고를 17살 적부터 어머니와 조모를 부양하기 시작한 이 남자가 지킨단 말인가. 그 남자의 야전 침대. 처녀는 불균형스런 야전 침대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본다. 국방색 담요 한 장이 베개를 싸고 흐트러져 있다. 환기용으로 뚫린 창으로 아카시아 꽃냄새가 흘려든다. 그 창고 안에서 그 남자와 처녀 사이에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일. 봄밤 창가에 비치는 유의 벗은 몸이 지닌 아름다운 선을 본 순간부터 일은 결정되어 있었다. 처녀는 그 남자를 향한 욕망을 더 이상 정지시킬 수가 없다. 이미 유의 집 앞에서 빈 택시를 잡아타는 순간부터 진행되었던 일. 처녀는 그 남자의 야전 침대에 앉아 자신의 발끝에 매달려 있는 슬리퍼를 내려다본다. 그럴 뿐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욕망을 감춘 채. 그 남자의 손은 떨고 있다. 그 남자는 처녀에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 처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처녀는 기다린다. 어머닌 그 순간에 처녀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 남자는 몹시 떨고 있다. 너무 떨고 있었으므로 처녀가 불쑥 난 무섭지 않아 퉁명스럽게 내뱉는다. 야산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그 남자의 떨림, 손을 뻗어 처녀의 얼굴을 만져본다. 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사랑한다고 그 남자는 말한다. 하지만 자신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오로지 너뿐이야 라고. 처녀는 그 남자를 쳐다본다. 자신을 안아보라고 한다.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다정한 말이다. 남자는 떨고만 있다. 처녀는 스스로 자신의 원피스를 벗어버린다. 손에 들려진 원피스를 흰 종이가 쌓여있는 어두운 창고 바닥에 던져버린다. 그 남자의 떨고 있는 손을 끌어다가 원피스 안에 입고 있던 흰 면 속치마 끈에 대준다. 그 남자의 손이 스르륵 떨어져 내린다. 그는 울고 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너는 나를 떠나려는 거야. 그 남자는 슬피 말한다. 처녀는 자신이 그 남자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누구나 하는 일일 뿐이라고. 남자는 눈물을 그치고 난 아무래도 못하겠어. 고개를 떨군다. 처녀는 야전 침대에 무릎을 꿇고 그 남자의 옷을 벗긴다. 셔츠 속에 드러나는 부드럽고 연한 속살. 그 남자의 얼굴선이 지나치게 접근 금지의 표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속살. 17이란 나이로부터 성장이 멈춰버린 듯한 야윈 몸이 생존 본능처럼 지닌 부드러움. 처녀는 그만 울어버린다. 그 남자가 가엾다. 마치 자신의 내부의 욕망이 그 남자를 겁탈하려는 것 같다. 그제서야 그 남자는 처녀를 끌어안는다. 우느라고 그 남자나 처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있다. 거센 욕망의 물결이 공허를 동반하고 쓸려간다. 그 남자가 말한다. 그저께 조계사 앞을 걷고 있었다고.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문예지 영인본을 사겠다는 회사 사무원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수성동 쪽에서 갑자기 대모대가 쓸려 나왔고 곧이어 최루탄이 터졌다고. 지하다방으로 일단 피하려 하는 참이었는데 어른 스님들과 동자승들이 앞에서 걸어왔다고. 67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승 머리가 햇빛에 반짝거렸다고.
그 반짝임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큰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장난을 치는 동자승, 쭈쭈바를 빨며 앞서가는 동자승에게 발걸기를 하고 있는 동자승.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동자승의 머리를 쓰다듬고 말았어. 남자가 말을 잇는다. 간지러워 손길을 살살 피하는 게 귀여워서 자꾸만 만졌다고. 그 남자가 수줍게 말한다. 아까 너의 몸을 보고 있는데 그 동자승들의 반짝이던 머리가 떠올랐어. 넌 무슨 생각을 했니? 그 남자가 묻는다. 사막의 불길이 치솟아 모래가 불타고 있는 느낌이었어. 처녀는 속으로만 생각한다. 말하지 않는다. 불길의 뒤끝에 물리던 고독을 처녀는 그 남자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거짓 표현도 싫다. 하지만 그걸로 그 남자에게 상처를 주기는 더 싫다. 처녀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일그러진다. 어디선가 밤새가 운다. 벽을 타고 밤바람 소리가 전해오는 것도 같고 아카시아 꽃잎들이 밤 공기 속을 떠도는 기척이 느껴지는 것도 같다. 대답 대신 창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원피스를 처녀는 공허하게 바라본다. 처녀는 오늘 밤의 일을 잊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아픔을 뚫고 올라오던 쾌락을, 아카시아 냄새와 종이 냄새를, 밤새 울음소리를, 동자승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욕망의 뒤끝에 남겨진 이 공허를. 이후 밤마다 처녀는 그 남자가 일하는 창고로 간다. 딸기밭에 갈 때까지. 그들의 행위 속에 이제 아픔은 없다. 남자는 울지 않고도 처녀를 안을 수 있게 되었다. 떨지 않고도. 그 남자는 점점 야위어 간다. 처녀의 어머니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피로에 지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서는 딸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자국이 남기는 아픔은 처녀의 욕망을 저지하지 못한다. 뺨이 부은 채로 처녀는 다음 날 밤 다시 그 남자가 있는 창고로 간다. 처녀는 문득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세상으로부터 잊혀져도 좋다고. 어디서나 그 남자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다. 그 남자는 점점 야위어 간다. 여전히 잡곡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 남자는 땀을 흘린다. 처녀가 땀을 닦아준다. 야산에 놓여있는 밤의 창고가 그리워진다. 처녀의 순수한 욕망에 균열이 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를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아니 어쩌면 끝까지 처녀는 그 균열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다만 이 점만은 분명하다. 차츰 처녀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남자와 함께 있지 않은 시간에 그녀는 무엇에도 집중할 수가 없다. 학교에 나가는 일도 힘이 들었고 기분이 아주 들떴다간 금세 죽어있는 듯한 상태가 반복된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다가 서랍장을 열고 속옷을 생각 없이 다 꺼내 놓았다가 들여놓기도 한다. 그때의 처녀의 또래들, 그때의 젊은이들은 일정량의 우울을 누군가에게 배급받은 것 같았다. 연일 계속되는 데모대열과 곧이어 터지는 최루탄 가스로부터 수혈받은 좌절. 앉음새나 걸음걸이나 응시 속에 섞여 있는 일정량의 좌절. 어느 시대나 진실을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때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격들을 그 좌절은 껴안고 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울은 어디서나 모습을 드러낸다. 처녀의 주위 사람들은 누구도 그 냄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녀를 제외하고는. 좌절은 냉소를 기르고 여학생들의 피부를 망가뜨리고 증오를 번식시키다가 죽음을 불러오기도 한다. 그 남자는 말했다. 12년 전에 내가 왜 약속 장소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는가를 4년쯤 생각했다고. 12년이 흐른 지금 난 알고 있을까? 그날의 나의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 그 행위를 유발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5월이었다.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온다. 숲속의 빈터에 와 있다고 한다. 시계를 보니 11시다. 오전 11시에 지하 레스토랑 칸막이 속에 들어가 앉아 처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 처녀는 나갈 수 없는데 라고 얼버무린다. 벌써 여러 날째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그 남자가 혼자 있는 야산의 창고에도 가지 않았다.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전화벨이 울려도 처녀는 받지 않았다. 벨이 너무 길게 울리면 어머니가 받았다. 아마도 그 남자는 그냥 끊었으리라. 일요일에 그 남자는 성당에 나간다. 11시 미사. 그 남자가 그 시각에 성당에 있으리라 생각해서 무심코 받은 전화다. 남자는 숲속의 빈터에 있고 처녀는 정오가 되도록 집에 있다.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도 그냥 뭉개고 있다. 그 남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다. 처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처녀는 나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 남자에게 그런 말은 해본 적이 없다. 기다리겠어. 네가 나올 때까지. 그 남자는 전화를 끊는다. 처녀는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 남자는 처녀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처녀는 그 남자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말을 그 남자에게 전할 수가 없다. 그건 그 남자와 처녀 사이의 어법이 아니었다. 처녀는 무료한 기분이 든다. 가방을 들고 긴 골목을 고개 한번 들지 않은 채 빠져나온다. 그때까지도 처녀는 자신이 유의 집 초인종을 누르게 될 줄을 알지 못한다. 유의 집 담벼락을 수놓고 있는 붉은 넝쿨 장미를 바라보는 순간까지도. 수십 송이의 붉은 장미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처녀는 그 남자가 숲속의 빈터 칸막이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어진다. 유의 집에서는 누군가 쇼팽에 녹턴을 치고 있다. 유가 치는 것일까? 숙련된 솜씨다. 처녀는 붉은 장미를 응시하며 붉은 담을 발로 툭툭 차며 귀로는 격정으로 치닫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다. 5월의 햇살이 붉은 장미 사이로 투명히 쏟아진다. 처녀는 순간적으로 우편물을 담아놓은 흰 바구니 옆에 매달려 있는 초인종을 길게 누른다. 누구세요? 유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처녀라는 걸 확인한 유가 안에서 문의 잠금 장치를 풀어준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정원의 꽃들이 처녀의 눈 속으로 쏟아진다. 처녀가 잠시 꽃 물결에 어지럼증을 느끼고 있을 때 계단 위에 현관문이 열리고 끈달린 흰 면티 아래로 파란 반바지 차림의 유가 털이 복슬한 개 한 마리를 품에 안고 나온다. 긴 머리를 틀어 올려 뒷꼭지에 리본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유는 네가 웬일이냐고 묻지 않는다. 처녀는 그동안 유를 집에 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인가 귀가를 함께 하는 길에 유가 집에 한번 초대해 주겠어? 했지만 처녀는 못 들은 척했다. 처녀 또한 유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유는 현관 쪽을 가리키며 들어갈래? 묻는다. 처녀는 고개를 젓는다. 유에게서 불균형이나 결핍을 조금만 느낄 수 있었어도 처녀는 유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을 것이다. 잠의 애가 지워진 자리에 움튼 배제의 욕구. 유는 품에 안고 있던 개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름이 뭐야? 해피. 이름이 너무 흔하다. 어머니가 지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아무도 그렇게 개 이름을 안 지을 거라고 하면서 지었단다. 중국계 시추야. 질투가 많아. 그래서 사랑스럽고. 중국계 시추. 처녀는 혼자 중얼거리듯 발음해 본다. 유가 느닷없이 딸기밭 가지 않을래? 묻는다.
어머니랑 오늘 안양에 있는 딸기밭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저렇게 피아노만 치고 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처녀의 가슴속에 남산으로 도토리를 주우러 다니던 젊었을 적의 어머니가 스쳐 지나간다. 파전 밀주 앞에 있는 어머니가. 함께 가주지 않겠어? 순간 처녀는 유의 말투에 이끌린다. 딸기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럼 매년 가는 곳이 있어. 내가 딸기를 엄청 좋아하거든. 유는 처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한다. 집 앞 사거리 어두운 지하 레스토랑, 숲속의 빈터의 칸막이 속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를 두고 처녀는 유를 따라 나선다. 수원가는 어디쯤에 있다는 딸기밭에 가기 위해 153번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 지하철을 탄다. 유에게 모아지는 시선들, 지하철의 소음까지 있게 하는 유의 화사함. 서울역의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다. 지하도 안에까지 최루탄 가스의 매캐한 냄새가 자욱하다. 유의 눈에 눈물이 글썽해진다. 너무 깨끗해서 눈에 띄는 유. 유는 아름다웠다. 그 점만은 분명하다.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영화 속의 여자들에게서 갖게 되는 느낌. 유에게서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햇볕이 너무 따갑다. 지하철에서 내려 유와 처녀는 노점에서 밀짚 모자를 하나씩 사서 쓴다. 처녀는 집 앞의 지하 레스토랑, 숲속의 빈터 칸막이 안에서 그 남자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 딸기밭은 수원 미처 못 가서 있다. 멀리 야산, 산 벚꽃이 진 자리에 초록이 짙다. 황토를 따라 좁다랗게 이어지는 흙길을 벗어나자 딸기밭이 펼쳐진다. 딸기밭 입구의 흰 목판에 쓰여있는 붉은 글씨가 시선을 끈다. 신선한 딸기 직접 따가세요. 한 바구니에 5,000원. 5월의 그늘 속에 녹색 잎새 속에 흙 위에 붉은 딸기들이 납작납작 달려있다. 바람이 불어 녹색 잎새가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아직 솜털이 보송한 붉은 딸기가 수줍게 자태를 드러낸다. 머리에 수건을 쓴 여인이 붉은 딸기를 따서 바구니에 담고 있다가 유를 발견하고는 아가씨 오셨네. 밭 두둑에서 일어난다. 손바닥에 가득 딸기물이 배어있다. 사모님은요? 점심때 외삼촌네 꼬마에게 피아노를 쳐주기로 했다고 못 온대요. 뵙고 싶은데 안부 전해드리랬어요. 딸기밭은 그녀 가족의 소유지. 그러므로 딸기밭에서조차 자유로운 유. 원두막 밑에 그만그만한 대바구니가 차곡차곡 쌓여있다. 드문드문 딸기를 먹으러 온 사람들이 돗자리 위에 앉아있다. 딸기 따러 가자. 유가 처녀에게 대바구니를 내민다. 유를 아가씨라 불렀던 여인이 딸기밭으로 들어가려는 유를 불러 흰 장갑을 내민다. 유는 면장갑을 받아 처녀에게 준다. 무심코 받아들던 처녀가 생각난 듯이 넌? 하고 묻는다. 난 장갑 싫어. 재미없어. 꼭지를 딸 때마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이 얼마나 좋은데. 손의 감촉. 처녀는 흰 면장갑을 바구니에 담는다. 어린 딸아이를 안고 딸기밭으로 들어가던 젊은 남자가 엉거주춤 앉아서 녹색 잎새를 젖히고 잘 익은 딸기를 따고 있는 유를 훔쳐본다. 유의 손가락에 가 닿는 딸기를. A라인 스커트가 끌려 올라가는 사이에 햇빛과 녹색 잎새와 붉은 딸기 앞에 드러난 유의 하얀 허벅지를. 처녀는 그 남자의 훔쳐보는 눈에 실리는 욕망을 읽는다. 처녀는 저 눈을 본 적이 있다. 밤마다 그 남자가 있는 야산의 창고를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눈이다. 바구니에 붉은 딸기가 가득이다. 바구니 밑바닥에 깔린 흰 면장갑을 끌어내 보니 붉은 물이 촉촉이 스며들어 있다. 처녀는
면에 밴 딸기물을 잠시 응시한다. 그리곤 가능한 한 고개를 들지 않고 딸기만 따려 한다. 고개를 들거나 조금 시선을 비끼면 햇빛에 반짝이는 따내린 유의 갈색 머리, 그 사이에 놓여있는 고운 목덜미, 붉은 딸기와 녹색 잎새 속에 유의 흰 허벅지, 홍조를 띤 유의 뺨이 시선에 들어온다. 유는 딸기 따는 일에 몰두해 딸기밭 속에 놓여있는 자신의 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방심해 있다. 엎드릴 때마다 아직 누구도 만져보지 못한 자그만 가슴이 투명하게 엿보인다는 것도 유는 모르고 있다. 발육부진의 육체를 지닌 처녀는 고통스럽다. 새끼손가락을 갖다 대고 싶은 유의 쇄골. 그 관능적인 움직임 때문에 유의 말랑한 귓볼을 물들이고 있는 밝은 빛 때문에 원두막으로부터 유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면장갑을 준 그 여인으로부터 그들은 너무 멀리 나왔다. 햇빛을 따라 녹색을 따라 붉은 딸기를 따라 너무 멀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물가물할 만큼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처녀가 몰랐다면 좋았을까. 처녀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을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가 지니고 있는 관능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살이었다는 것을. 유가 지닌 것을 훼손시켜 더럽혀 놓고 싶은 깊은 살이었다는 것을 처녀는 몰랐다. 붉은 딸기를 따는데 정신이 팔려 유의 흰 목덜미에 손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자신의 손길을 무심히 여기는 유의 목덜미를 소나귀에 넣는다. 유의 흰 목덜미는 햇볕에 달구어져 있으며 젤리처럼 부드럽다. 목덜미를 감싸 안은 두 소나귀에 서서히 힘을 가하자 유가 처녀의 눈을 들여다본다. 아파. 유가 캑캑거리며 처녀를 바라본다. 아름답고 맑고 순한 눈에 이번엔 간절함이 실린다. 그뿐이다. 유에게 비애란 없다. 고통이란 없다. 결핍도 없다. 불가능도 없다. 많이 아파? 처녀는 손목에 힘을 풀고 유를 끌어안는다. 그 통에 유의 바구니에 소복이 담겨있던 붉은 딸기들이 밭에 쏟아지며 으깨어진다. 유의 A라인 스커트에 딸기의 붉은 물이 스친다. 처녀는 아직 고스란히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자신이 딴 딸기를 한 줌 집어 유의 깨끗한 치마 위에 놓고 이겨버린다. 유는 정하지 않고 치마에 번지는 붉은 물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유의 살빛은 투명하다. 발육은 조화롭다. 비틀리지 않았다. 억압받지 않는다. 처녀는 유의 밝은 귓볼에 혀를 갖다 댄다. 유의 흰 목덜미에 처녀의 손자국이 빨긋하다. 처녀는 유의 목에 나 있는 자신의 손자국을 따라 유를 애무한다. 유는 저항하지 않는다. 나직하다. 평화롭다. 저기가 없다. 돌연 유가 처녀를 밀어젖힌다. 누워. 유가 명령한다. 날 죽이려 했지? 유가 돌연 거칠어진다. 처녀의 가슴에 딸기를 쏟아붓는다. 유의 손길은 부드럽고 능란하다. 감미롭고 완벽하다. 처녀는 눈을 감아버린다. 뺨에서, 배에서, 허벅지에서 딸기가 으깨어지는 감촉이 유를 거부할 수 없게 한다. 유의 감미로운 손가락이, 입술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어떠한 찌꺼기도 엎치락 뒤치락거리는 욕망 속으로 모든 것이 빠져들어간다. 엷은 땀 냄새도 딸기를 키운 흙 냄새도 그 남자와의 행위 뒤에 남겨지던 고독까지도 이미 신학기의 강의실에서 시위대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 순간부터 뒷자리에 앉은 유의 흰 종아리를 무심코 보게 되었던 그 순간부터 딸기밭에서의 살인은 처녀의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있었던 것 같다.
묘한 부적응증과 함께 시작된 유의 영상은 때로 어지럽게 흩어질 때도 있었지만 바로 이 순간, 딸기밭에 이 순간으로 발효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걸 처녀는 깨닫는다. 그토록 모호했던 유의 영상이 딸기밭에서 완결되었음을. 딸기밭에서 나왔을 때 면장갑을 건네주었던 여인이 혀를 쯧쯧 찬다. 다 큰 아가씨들이 웬 장난질을. 딸기밭에 딸린 여인의 집에서 처녀와 유는 서로의 몸을 씻겨준다. 서로 붉은 물이 밴 팔꿈치나 무릎을 닦아준다. 타올로 서로의 몸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고 여인이 챙겨놓은 옷으로 갈아입는다. 처녀는 푸른색 아메바가 그려진 블라우스와 몸빼 바지를, 유는 차이니스 컬러의 갈색 낡은 원피스를. 헐렁하고 촌스러운 여인의 옷조차도 유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키지 못한다. 처녀와 유는 구식 디자인의 달아진 옷 속에 몸을 집어넣고 자매들처럼 껴안고 긴 낮잠에 빠져든다. 처녀가 깨어났을 때 사방에 어둠이 내려있다. 여기가 어디일까? 언젠가 보았던 풍경이다. 방 안을 둘러보는 처녀의 마음이 쓰라리다. 옆에서 유는 아직도 잠들어 있다. 처녀는 손을 유의 심장께에 얹어본다. 처녀는 반쯤 몸을 일으켜 유의 심장이 숨어있는 곳쯤에 얼굴을 묻고 조금 운다. 이제 그 남자에게 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영원히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여인이 둘의 옷을 빨았어도 붉은 딸기물이 사방에 번져 있어 입을 수가 없다. 둘은 여인의 옷을 입은 채로 여인이 미리 싸놓은 딸기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밀짚 모자를 쓰고 다시 지하철을 탄다. 처녀는 지하철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면서 고개를 한없이 떨군 그 남자와 마주친다. 그 사이 얼굴이 달라졌을까? 처녀는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고 그 남자는 내려오는 중이다. 딸기밭에서 처녀의 얼굴이 바뀐 것일까? 그 남자의 시선이 분명 처녀의 동공에 머물렀는데도 그 남자는 처녀를 못 알아본다. 우울하고 슬픈 체념의 낯빛. 고개를 떨군 채 그 남자는 지하철을 타러 내려간다. 그 남자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거두고 처녀는 시계를 들여다본다. 밤 11시. 그 남자는 꼬박 12시간을 그 지하의 칸막이 안에서 처녀를 기다렸을까. 곧 뒤따라 나왔으나 유는 간 곳이 없다. 처녀는 유의 뒷모습을 찾아 여기저기 휘둘러 본다. 유는 없다. 가버렸다. 인사 한마디 없이. 유가 사라진 자리에 지상의 소음과 자동차 클락션 소리, 밤의 네온 빛들만이. 이후 난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다. 인생에서 30세가 되기 전에 터널에서 무슨 까닭으론지 곁에 사람을 한 사람쯤 잃은 경우는 허다하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에는 너무 젊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지는 것으로 그들의 이미지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는다. 난 그녀가 딸기밭에 다녀온 후 어떤 시간을 보냈으며 죽음 앞에서의 그녀는 어땠는지,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졌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을 뿐. 귀하, 유의 자취들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의 필체로 세상에 단 한 권 존재하는 노트를 만들어 보려는 것입니다. 그 노트를 유라고 생각하며 지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유의 벗들, 유의 숨소리를 느껴보고 싶은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유를 추억하는 일을 의무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유를 자식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간직하고 이해하기에 오해가 없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저하면서도 귀하께 도움을 청하는 이유입니다. 유의 흔적을 모으는데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귀하가 유와 어떤 관계에 있으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만약 귀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써주실 내용은 유의 인간성, 유와 함께 나누었던 생각, 유가 남긴 말, 유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귀하께서 이 일을 도와주는 일이 어떤 이유로도 귀하께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서약합니다. 딸기밭에서 돌아온 후 난 금지된 것들 근처에는 가지 않는다. 생의 불가능성을 받아들인다. 내가 분석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누군가의 인생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키리란 것도, 내 인생의 그 남자와 유를 통과시킴으로써 나의 욕망은 끝에 다다랐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망각의 일만 남아 있었을 뿐. 지금으로서는 그 옛날 금지된 것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치닫던 그 처녀가 나였는지조차 희미할 뿐. 나는 나를 귀하라 칭한 유의 어머니에게 아무런 글도 보내지 않았다.